제가 미리 작성한 것 중에서 3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간단하게 제가 쭉 읽으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산가족 문제 이거 해결을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37페이지 보면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반드시 완전 해결해야 한다. 해결할 수 있다. 이산가족은 북에 고향을 둔 분들이 월남함에 따라 북쪽에 있는 가족들과 헤어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남했던 분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산가족 문제가 자기들로서는 절박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남쪽과 이산가족 문제는 남과 북의 어떤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그 현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이산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뀌어야 된다. 곧 이산가족 문제를 남북관계로 바라보고 접근해서는 이 문제는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천륜의 문제로 봐야 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륜의 문제로 보면 이건 정치 부분을 상당히 배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약 한 5만여 명 추산되는 고령의 1세대들, 이 1세대들은 매년 아마 한 6천 명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에게 마지막 남은 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세대, 3세대까지는 우리가 그 다음 두고라도 1세대 고령의 어떤 이산가족들은 완전히 이거는 수시상공뿐만 아니고 원하는 자에 한해서는 고향 정착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북한에 가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마지막 인종을 북한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까지 전향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남북관계로 보지 말고 인간의 문제, 천륜의 문제로 접근하는 그런 어떤 전향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절실하다고 봅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 우리가 물론 이걸 전향적으로 갈 뿐만 아니라 북한 역시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은 충분히 명분이 있는 것이고 바로 이 문제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이 뭐가 가능하냐면은 긴급 상황에서 나오는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도 역시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작년에 북한이 그렇게 홍수 피해가 있고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 남북 문제로 봤기 때문에 인도주의 지원 자체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과연 인도주의, 즉 인간의 문제로 봐버리면은 이걸 허용 안 할 수가 없죠. 왜? 네팔 지진 났을 때, 일본의 쓰나미 해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가서 다 정부도 그렇고 민간 다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때 명분이 뭡니까? 한일 관계를 위해서, 한국 네팔 관계를 위해서 한 게 아니죠. 그건 인간의 문제였습니다. 북한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든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든 이 부분들은 이것은 남북 관계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 인륜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식으로 그걸 변화시켜야만이 정치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이건 언제든지 지속 가능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이산가족 문제에 있어 제가 하나 굉장히 강조하고 지금 주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북한은 어쨌든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경제적 실익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교류협력을 통해서. 그러나 남쪽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두 가지고 해결해서 안 되고 이 두 개를 전략적으로 조인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식의 아이템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산가족을 갖다 이산가족 경제협력 사업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가 제시한 것이 뭐냐면은 아까 1세대 이산가족들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마지막 그 고향에서 방문을 하거나 어떻게 가족들과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자기 고향에 가도록 해가지고는 상황 자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원산이든 칠보산이든 한 서너 군데 지역에다가 우리들 치면은 한 실버타운을 만들자는 겁니다.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어떤 기술과 투자를 통해서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경제협력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거기에서 이산가족들이 언제든지 상봉을 할 수 있고 거기서 휴양을 할 수 있고 요양을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관광을 할 수 있고 가족들도 와서 매일 같이 사는 건 아니라 그래도 주말에 가서 만나서 서로 상봉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쪽에서 정착해서 마지막을 갖다가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좀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전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과 또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이 경협이라는 이 부분을 갖다가 서로 결합시키는 이런 식의 어떤 사업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이 정부에서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는가. 단순하게 이산가족 뭐 해야 된다, 무슨 수시상봉을 해, 협약을 만들어야 된다. 이 소리는 수십 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 그러면서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이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저는 이것은 상당히 조금 우리가 해볼 만한, 그리고 아까 관광하고도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새롭게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특히 가장 우선적인 문제, 이산가족 문제, 이 부분만이라도 먼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특수이산가족 문제인 특수이산가족 북한 포로나 납북자 문제, 이 부분을 응용을 하면서 전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고 이사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견해 좀 해주십시오. 이산가족 문제를 국정의 우선순위로 다시 올린 현 정부의 입장 적극 찬성하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도 여야가 같이 8.15 즈음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자는 이제 결의를 추진한 것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을 달았죠. 작년에 중국에서 식당 종업원들 12명을 데려온 것과 그다음에 대구에 살고 있는 김연희라는 탈북자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이들을 소환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탈북자 문제를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시비를 건 일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조짐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식당 종업원이나 대구의 김연희 탈북자 문제를 북한이 꽤 상당 기간 공을 들여서 국제사회 여론화 작업을 쭉 해왔었거든요. 가족들을 방송에 출연시키고 CNN 방송 같은 데 나오게 해서 남한이 납치 억류하고 있다. 그다음에 국제 인권 기구, UN 인권 기구 등에 이제 송환 협조 호소를 돌린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압박에 대한 어떤 카운터를 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탈북 사태로 인해서 좀 동요됐던 북한 사회를 다독거리고, 최근에 김정은이 들어서서는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다시 이제 북한으로 유인하려고 하는 그런 공작들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북관계가 상당 기간 소강 상태라든가 동결 상태에서 복구하려고 하는, 남쪽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그런 시기에 북한이, 남북이 이제 가장 손쉬운 주제는 이산가족이었죠. 새로 이제 새 출발을 하는 주제는. 거기에 꼭 이런 문제 하나씩 끼워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김일성은 김영삼 대통령이 출범할 때 이모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보냈죠. 또 김정일은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비자령장 기술 청와를 또 가장 먼저 끄집어냈어요. 보냈죠. 이제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북한이 잡은 이런 포맷은 좀 엉성해요. 과거에 비하면. 이 성격이 다른 세 차원의 문제를 막 섞어버렸습니다. 가족 상봉, 가족 재결합, 송환, 이건 다 성격이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 한반도 현실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이겁니다. 법적으로 얘기하면 한국 국민과 조선의 국민이, 가족인 이 조선의 국민이 서로 만났다가 돌아오는 일이 상봉입니다.
비록 그 사람의 출신이 북한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에 나온 사람들 그 가족을 북한이 송환하라고 요구하면 보낼 수도 없고 송환을 요구할 수도 없죠. 이 김연희라든가 그러니까 북한이 이 송환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후에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송환해야 될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사람, 지금 김종욱 선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송환 대상이죠. 굳이 김연희 씨를 문제 삼는다 하면 김연희 씨는 송환 대상이 아니라 가족 재결합의 대상으로는 용인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구태여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을 우리가 붙잡아둘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연희 같은 사람을 우리가 송환을 하게 된다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 문제점에 대한 그 차단 장치랄까 예방 장치를 강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쉽게 판단내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탈북자가 국내에 와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는 범죄 행위를 해서 이 국내 생활이 어려울 때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또는 북한에서 간첩을 공식적으로 보내는 통로로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전 안전장치를 강구하지 않고서는 쉽게 결성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안전장치가 다 확인됐을 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그런 또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김연이나 식당 종업원 문제는 굳이 연결한다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연결할 것이 아니라 복금포로 납북자 문제와 연결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금포로 납북자도 과 이유는 뭐 여러 가지겠지만 일단 조선의 국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복금포로 납북자들도 더러 이산가족 상봉 장소에 나와서 남쪽 가족들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고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갔다고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가족들이 원하고 또 본인이 동의한다면 가족 재결합을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또 하나 우리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으로 송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모 비재난 장기수 63명, 도합 64명을 북한으로 송환할 때도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으로 송환할 근거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10년 장기 방북 승인을 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법적으로 그 사람들은 불법 체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법적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강구를 하고 북한과 본격적으로 북한포로 납북자 문제, 즉 좀 온건한 표현을 하면 가족 재결합의 문제도 그 토의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봉 문제와 북한포로 납북자를 포괄하는 가족 재결합 문제, 이것들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조건으로 삼는 것은 북한 스스로 좀 자가당착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뭐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우리 신부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신부님께서 스스로 장충동 성당에 가장 많이 가셨지만 신도들하고 개인적으로 소통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건 이제 북한이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실은 민간을 직접 접촉을 하거나 그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거나 할 기회들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는 그런 식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진 게 아까 김은주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북한이 긴급 구호를 받아야 될 만큼의 그 상황을 벗어났고 주민들도 시장에서 자생력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가 옛날 형식의 인도적 지원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인도적 지원을 방향을 찾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거의 뭐 매달 주경 쪽 또 전문가들 또 북측을 왕래하는 여러 사업가들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 주민들의 생활은 많이 나아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마당의 역할 또 유통체계가 좀 많이 확립이 됐다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북측 당국자들은 아예 인도 지원이라는 용어조차도 지금 싫어합니다. 그만큼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자신감이 생겼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단순히 핵과 미사일만 개발하면서 군사적 측면만 강한 것이 아니라 민생경제 부분도 분명히 나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사실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지금 예전에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절 지나서 생필품의 부족, 식량의 부족, 그 다음에 유통망의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자 부족 현상에 대해서 벗어났다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이제 새로운 개발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2007년부터 단순 인도 지원에서 민간 단체들이요, 단순 인도 지원에서 개발 협력으로 막 이제 민간 단체들도 고민을 했었고, 저도 막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제는 단순히 소위 말해서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 또 물고기를 잡는 낚싯대를 주는 그런 기술을 전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나아가겠다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2009년부터 남북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면서 2009년, 2010년, 2011년 이때는 오히려 당장 북에 접근하고 북에를 가볼 수 있고 지원해 주는 것만도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정부 승인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막 연구되던 개발 협력 부분이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현재 북한은 개발 협력적으로 접근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술 지원 측면, 인력 양성 측면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겪었던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도태되는 노동자들,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재활 서비스들, 복지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되는지 과거에 우리의 역사를 좀 돌아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북에서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개발 협력 모델들을 개발하고 접근해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기술 인력 양성이나 교육 지원 사업들, 의료 지원 사업들, 복지 서비스망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항상 우려하는 지원해 주는 게 다 북한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 데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많이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북측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 또 우리 남측이 지원했을 때 먼 훗날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 공동체가 더 번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 방식을 많이 개발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여쭙는다면요, 신부님. 사실 아까 제가 마무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어떤 형식이든 북한은 인도적 지원이든 종교적 접촉이든 간에 남한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걸 극도로 꺼려하고 굉장히 방어적입니다, 사실은. 반면에 이제 우리 남한 내에서는 대북 지원을 하고 민간교류를 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들이 주민들도 만나고 도와주면서 북한 사회를 서서히 통일지향적인 공통점을 좀 확대해 나가자, 이런 교집합을 확장해 나가자, 이런 큰 목표를 가지고 쭉 해왔던 부분인데, 북에서는 계속 수동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못 만나게 차단하고 결국 대리인을 통해서 전달하는 구조밖에 안 되는. 그리고 이제 남한 내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동의를 받기 또 어려운 요소도 있어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북측에서 우려하는 측면이 과거에 제가 몇 년 전에 생각이 나는데, 미얀마에 굉장히 큰 태풍이 와가지고 엄청난 재해가 있을 때, 그때
낙하산으로 공수할 만큼 이제 많은 물자들이 지원에 들어갔고 그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전 세계 굉장히 많은 국제 구호 단체들이 미얀마에 들어가서 이제 구호 활동을 벌이게 되죠. 사실 그 구호 활동을 벌이면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민간단체들의 물자 지원뿐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과 영향이 그나마 막 들끓고 있던 미얀마의 그 민주주의를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얀마 사회에 상당한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측도 그런 측면에서 가장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북측 당국자고 북측 권력자라도 아마 그게 제일 무서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안하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분명한 것은 북측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 사회 발전 단계에 있어서 국가 체제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는 어느 이상까지는 성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개발협력 방식은 분명히 북측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또 자본, 인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확보와 양성 측면에서 우리 남쪽 민간과 분명한 교류를 해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에 가게 될 거고요. 과거에 우리 민간단체들이 주로 했던 지원 방식은 긴급구호 위주의 단순 지원 위주입니다. 지금도 기껏해야 쌀 보내고 뭐 그 비닐 방막 보내고 뭐 아주 단순한 물자들인데 북측 사회가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쪽에 필요로 하는 것이 이제는 밀가루나 쌀이 아니고 비닐 방망이 아닙니다. 지금은 밀가루를 강화할 수 있는 기술, 비닐을 만들 수 있는 공장 기술들,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지금 원하고는 그런 그 내용들이 저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변화 시대에 맞춰서 우리도 과거의 그 시각에서 머물지 말고 더 다양한 그 개발 협력 방식을 개발해서 북측에 제시하게 된다면 북측도 민간하고 접촉도 허용하면서 체제 유지를 할 수 있는 다른 방식들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은주 소장님께 여쭙습니다. 그 종교, 여성, 환경 등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실은 남북 교류 협력의 방향이 좀 앞으로 이런 게 좀 새롭게 좀 세팅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회자님의 고민이기도 하고 어떻게 그야말로 민간 교류의 의미에 맞게 북한의 민간인을 만날 수 있게 하느냐가 고민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의 민간 교류는 과거가 아니니까 민족의 동지성을 찾아서 우리 옛날에 이거 같았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비슷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북한 사회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주체가 뭔지, 그들의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들여다본다면 두 개의 집단입니다. 하나의 집단은 여성이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북한의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가 사회주의 경제 영역은 남성이 지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당이라고 하는 즉 사회주의라고 하는 큰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는 비사회주의적 영역, 덜 중요한 영역, 국가의 근간을 흔들리지 않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그 장마당 영역에는 여성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편의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사회주의적인 생활 방식이나 양식들이 여성이라고 하는 주체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남성 사회로 확대돼서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의 집단은 그런 어떤 그 시장의 중심으로 어떤 여성들에 의해서 키워지고 있는 장마당 세대입니다. 90년대 중반에 태어나서 지금의 나이로 따지면 20대 초반. 그들은 분명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정말 다른 의식과 다른 생활 방식을 하고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민간교류라고 한다는 건 이 두 집단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가 핵심인데요. 제가 2012년 12월 달에 아마 그 대규모로 만났던 남북한 모임은 여성이 마지막이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2015년 12월 23일 날 여성 문화교류라고 하는 걸 개성에서 맞았습니다. 그때
남한에서 한 60, 저쪽에서 60에서 한 120명 정도의 남북한 여성들이 만나서 서로가 만들었던 문화, 미술품, 공예품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격이 없이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공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1대1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딘가에 있었겠죠. 감시하는 요원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120명이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 꼭 커피를 마셔라고 한 20대의 젊은 화가를 만났고 북한 여성 화가를 만났고 커피를 안 마시면 아침에 일이 안 돼요. 우리 학교 갔던 우리 남한 여성 거기서 커피를 마셔요? 어떤 커피 마셔요? 라고 하는 아주 사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모호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또 10월달쯤에 아마 11월달쯤이었습니다. 개성 만월대 역사 발굴이 다 끝나고 남북 역사 공동 학회를 개성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이 북한에서 평양에서 오신 분들이 전부 남성이었습니다. 남성이었고 거기 가이드 하시는 분만 한 서너 명이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함께 올라간 그 남쪽에 있는 분들도 거의 뭐 4분의 3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북한에서 오신 남성분들은 상당히 경직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를 말을 걸어도 대답은 거의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이게 뭐 교류 남녀 간의 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남한 사회든 북한 사회든 어떤 이게 교류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역량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우월한 것만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험을 비춰봐서라도 또 북한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주체가 여성과 청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런 어떤 남북한 여성 교류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문화나 무엇보다도 이제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지나치게 역사적이거나 과도하게 정치하자는 의제가 아니라 여성들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꿈들 그들의 꿈은 아주 소박합니다. 내 아이를 좀 더 좋은 옷을 입히고 싶고 좀 더 질 좋은 공책을 사주고 싶고 좀 더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고 그런 그들의 일상적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걸 주제로 만남을 교류를 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남북한 여성 교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도 노래왔습니다. 90년대 초반 엄혹한 그 시절에도 남북한 여성들이 최초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만나서 남북한 여성 문제에 관해서 인권에 관련된 문제, 역사에 대한 문제를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같이 오랜 세월 단절되어 있고 또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도 여성을 중심으로 비정치적이고 사회문화적인 그런 어떤 생활 중심의 의제를 가지고 남북한 교류를 시작하는 것이 좀 더 빠르고 수월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담으로 다른 화두를 하나 던지겠습니다. 계속 민간교류와 이렇게 교류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저는 이제 북한 취재하면서 아시아프레스 이시마루 지루라고 일본 분이 계세요. 이분 참 특이한 분이신데 이분은 90년대 중반에 갑자기 자기 고등학교 다닐 때 북조선이 궁금해졌답니다. 오사카 분인데 그래서 북조선이 갑자기 궁금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말을 배우고 국경지방을 다니면서 탈북자들을 만나고 한 30년 정도 그 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NHK도 여러 번 나오고 KBS도 나오고 전 세계 방송에 많이 출연하고 북한 문제를 많이 어쨌든 북한 주민들을 가장 많이 만나고 하셨던 분인데 저는 이분을 쭉 저도 소년과 만나면서 느끼는 게 이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금 김은주 소장님께서 북한의 시장화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지난 20년 동안 북한 사회를 가장 변화시킨 것은 시장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중국은 북한 주민들한테 자본주의를 가르쳤고 한국은 사회주의를 가르쳤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민간교류나 인도적 지원이 상당히 지원 성격을 전제로 하고 또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국처럼 이렇게 뭐 상호주의라고 합니까? 시장 베이스로 이렇게 거래와 딜이 잘 안 됐던 거죠. 우리 남북 관계는 그랬던 거고, 반면에 북중 간에는 그야말로 시장 논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 자본주의를 중국에서 배웁니다. 뭐 장사하는 법부터 뭐 물건 유통하고 상품 가격 딜하고 이런 것들까지. 그러나 우리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면서 그냥 또 다른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베풀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사회 보수 일각에서 퍼주기 했던 거 아닌가라는 계속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우리가 민간교류 2기를 준비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국민적 합의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태호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깁니다. 예, 아마 그 말씀하신 게 몇 가지 제 코멘트에 될 질문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그 뭐랄까요, 자기 질문이 생각나네요. 우리는 민간이라고 만나는데 저쪽은 통일전 성모들이 나온다. 민간이랑 접촉 못한다. 사실 그렇죠. 많은 민간교류가 그렇고, 특별히 저희가 가끔 했던 뭐 6.15, 8.15 행사 같은 데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의심하는 것은, 제가 만난 민간은 그 큰 스타디움에서 포크 댄스 쳤을 때 제 손을 잡았던 굉장히 아리따운 북한 여성이었는데, 저는 그분도 그냥 민간은 아니라고 느껴서 모든 제가 만난 어떤 사람이 진짜 민간인가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심을 품고 만나는 분들을 체크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근데 또 남한에도 국가보안법이 있고, 북한에도 반체제 인사들을 사형까지 시키는 법이 있기 때문에 민간 교류가 굉장히 민감해지고,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해지는 게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민간 교류가 정치화된다는 말은 적절치 않다. 민간 교류는 태생부터 사실 정치적이었고, 정치적인 영향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민감성을 이해하면서 매우 조율된 활동을 해서 무언가 다른 것에 좋고 긍정적인 영향을 간접적으로 끼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고요. 따라서 저는 특히 6.15 행사, 8.15 행사, 그리고 무언가 부문 간 교류 협력은 매우 정치적인 행사라는 점을 당국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 2005년 그 교류협력 행사를 하고 2007년 행사를 하고, 저한테는 아무 일이 없었지만 갔던 사람들 간첩죄로 많이 가가지고 재판이 받고, 최근에나 뭐 유죄가 나왔는지 무죄가 나왔는지 뭐 그런 것들이 큰 문제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걸 기소해서 수사한 사람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정치적으로 민간에서 얘기해야 당국 간의 정치적 문제를 풀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걸 당국이 이해해 줘야 된다.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개발협력 문제로 들어가더라도요, 개발협력에서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아직 한국은 전혀 그거를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적용하고 있지 못한데, 로컬 오너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받는 사람이 주도하고 원하는 걸 해줘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이랑 충분히 상의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는 enabling condi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enabling environment. 무언가가 먹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건 당연히 정치적 환경일 수도 있고 군사적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때문에 민간교류나 경제협력이나 인도 지역이 성공하려면 인도 지원 같은 뜨거운 단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것이 먹힐 만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어떤 포괄적 접근 하에서 그리고 그런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포괄적인 그리고 이걸 동시 병행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모든 행위자들에게 이해된 조건에서 서로 간 조율된 스텝을 취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당국과 민간의 간에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 점에서는 진보와 보수 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진보, 개혁 혹은 남북화의 우호적인 정치 세력이나 민간은 좀 편하죠. 왜냐하면 지지층과 당국의 지형이 비슷하거나 차이가 나도 차이가 나는 속에서라도 협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보수 정부나 보수적 시민단체들은 이 점에서 조금 여태까지는 약간 뭐랄까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보수 정부도 포용의 필요성도 이해하고 뭔가 조율된 스텝의 필요성도 이해하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사실은 남북관계 개선하고자 하는 의사를 뭐 여러 가지로 직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보수 정부는 그것을 위해서 협조할 수 있는 보수적인 이런 북한과의 개발 협력이라든지 북한과의 매우 정치적인 민간 대화에서 매우 갈등적인 상황에서 신뢰를 높이거나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의제나 관심을 부드럽게 펼쳐낼 수 있는 민간 능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오히려 역설적인 건 아닙니다. 거꾸로 보수적 경향은 아무래도 북한에게 항복을 받아내야 된다는 식으로 보수 여론이 작동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보수적인 민간단체들과 충분히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마련됐기 때문에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은 그게 뭐 온건한 접근이든 아니면 굉장히 급진적인 접근이든 군사적 접근이든 평화 접근이든 굉장히 뻣뻣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조금 더 남북 관계에 적극적인 정부가 온 김에 저 보수적인 시민단체들도 못 이기는 척하고 사실 이런 경우에서 북한을과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자신의 관심사를 가지고 매우 조심스럽게 가서 서로 싸우고 넋을 잡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자기 의제를 북한 얘기를 들어주면서 펼쳐내는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이 이후에 보수적 비전의 한반도판을 부드럽게 실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정 박사님, 6.15 행사가 올해 뭐 북한의 법으로 무산됐습니다만 6.15 행사도 그렇고 북한이 제안한 뭐 전민족 대회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동안 이 남북이 좀 모여서 이렇게 뭐 기념 행사를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렇게 보수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눈을 바라보고 비판적인 시선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행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뭐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여의도 연구원이 자유한국당 소속 연구원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 이거 선거운동을 할 때 이제 이 대북 관련 토론 같은 거 할 때 제가 몇 차례 나와서 했을 때는 굉장히 후보 입장에 맞게끔 강대한 논리를 가지고서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람 바뀌었다고 오해는 많이 받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새 정권 바뀌니까 벌써 또 이 갈아타는 거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수 정권 9년 동안 했던 꿈을 보는 게 없습니다. 제가 무능해서든 아니면 제가 너무나 보직시에서든 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정부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해서 제 자신의 유언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건 결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그런 행동의 기준은 뭐냐면 이 고집스러운 기준 자체가 이런 어떤 절파를 떠나서 어떤 국가, 민족, 이런 부분, 인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다 보면 가는 길은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목표의 지향점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가는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의도에서 왔는데 오늘 프레스센터 오기 위해서는 지하철 타고 올 수도 있고 택시 타고 올 수도 있고 버스 타고 올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상황에 맞게 그걸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뭐냐면은
방금 제가 말한 프레스센터에 몇 시까지 와야 된다는 이 목표 자체를 가지고 목표 자체에 대한 그 구체성이 빠져 있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회문화교류협력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이태호 그 실장님 원장님 말씀하신 보면은 또 이 작성을 제가 오늘 처음 보니까 저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작성한 거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뭐냐면 지금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충분한 이유가 있을 테고 충분한 또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목표를 가지고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잘하기 위한 역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단순하게 보수 정부에 있어서 어떻다 저렇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보수 단체들의 어떤 아까 말한 좀 편협성이라든지 어떤 남북 관계 풀어나간 데 있어서 어떤 그 한계 등등 다 현실적으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 문제를 이야기할 때 교류협력 문제를 보수 단체에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가장 보수된 우리나라 단체라 그러면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경우회라든지 제양군인회라든지 이런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조직들이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나서기를 계속 좀 바랬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진영에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나설 때는 북한은 견제를 하겠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그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맨날 교류협력하고 잘해보겠다는 사람 속의 그 말 속에서는 그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수, 북한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적대시하거나 또는 뭐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보수 세력, 보수적 인물이 북한과의 교류협력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하면은 굉장히 견제는 하겠지만 그것으로부터 상당한 뭡니까 현실성과 진실성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 보수 단체들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민주평통이라는 그 조직이 어떤 보수적인 조직입니다. 그 조직의 그 내부의 조직 구성을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국내 어떤 좋게만 통일운동 조직, 나쁘게 하면 정치 조직화 시키는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쳐다보는 식의 조직 편제를 가지고서 1대1 대화를 하는 채널로 만들어 갔더라면은 그러면은 비록 그 과정 속에서 좀 진보적 단체보다 속도는 늦다 하더라도 상당한 어떤 그 경험과 노하우가 쌓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만약에 이번에 새 정부에서 그걸 한다면 민주평통을 만약 개혁한다면은 거기 안에 있는 그 위원회가 뭐 20개 가까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대국민 계몽을 위한 그런 식으로만 물론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걸 다양하게 채널을 만들어가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는 인물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인물들이 많습니다. 민주평통에 들어가는 인물들이. 이들은 계속 경험하고 그 채널하고 서로 간에 이해를 폭을 넓혀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질 것이다. 아마 어떻게 보면 이 미나협 자체도 지금 현재 기존 조직 자체는 상당히 교류협력을 지향하는 조직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적 구성도 좀 다양화하고 하면서 조직 자체도 북한의 어떤 노동당 외곽 조직의 그런 어떤 각종 아까 말하던 그런 조직 그 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어떻게 하면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식으로 명칭에다 붙어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좀 다각화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이 보수와 진보를 따라가지고 지금 아까 전 구체 말씀드렸지만 이 교류협력이라는 것을 할 때 저는 이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은 교류협력을 갖다가 만족 전략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만족 전략은 뭡니까? 양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민간의 교류협력은 양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냐면 감동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감동 전략은 뭡니까? 이건 질적인 접근이고 아프고 가려운 것을 갖다가 끌어주는 타임리하게 해주는 그게 바로 감동 전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보면 북한은 계속 양으로 만족하고 싶은 것을 요구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우리는 그러면 과연 감동 전략으로 접근했느냐? 상당히 그 부분이 아마 약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 약한 것은 뭐 역량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정파적인 것 때문에 보수 진보 이런 것 때문에 퍼주기니 뭐니 뭐 이런 싸움 때문에 그런 방법 노하우를 갖다가 발휘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냐면 민간의 교류협력이나 지원 같은 것을 가지고서 북한의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완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북한이 원하는 것을 타임리하게
아주 알맞게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가는 게 좋겠다. 그런 면에 있어서 보수 진보라 하는 색깔을 이 진영을 떠나가지고 보수라 하는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그 감동질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록 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남북 교류협력법이나 그 남북관계 발전법 이렇게 법 체계 차원에서 교류협력에 대비해서 조금 손보거나 개선할 방향이 있다고 보십니다. 예. 뭐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당한 교류협력을 하다가 중단을 거치고 상당하게 중단을 거쳐서 다시 모색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법과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 남북 교류 관련해서 대표적인 법은 이제 남북 교류 협력법입니다. 이 법은 이제 1990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 김천식 대표님이 같이 주도 생각에 관여를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법은 굉장히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죠. 남북이 분단돼서 전혀 교류가 없다가 자 서로 우리 교류합시다라고 해서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1990년에. 그래서 남한에서 북한에 가는 것을 어떻게 뭐라고 이름을 붙일 것인지, 뭐 방북, 그럼 뭘 들고 갈 것인지, 여권을 들고 갈 것인지, 그럼 그 사이에 서로 물자를 교류하면 그걸 수출로 볼 것인지, 그 이제 말을 뭐 반출 반입 이런 구조로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정부가 무슨 승인을 하자, 이제 이런 식의 이 여러 가지 고안을 해서 굉장히 잘 작동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동안 작동이 많이 됐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이제 몇 개 생겼습니다. 이게 5.24 조치와 작년에 먹는 중단 같은 건데, 기존 법에 의하면 서로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뭔가 자기가 잘못하면 정부가 그걸 취소하고 제재하고 하는 그런 건데, 이거는 그 사업하고 전혀 무관한 갑자기 5.24 천안함 사태, 5.24 조치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내 사업이 어느 날 중단이 되고, 북한에 핵실험을 하니까 갑자기 개성공단이 갑자기 중단이 되고, 이렇게 이 법에서 이런 조항은 이런 조항을 이런 사태를 예상을 못한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없으니까 이제 그 당한 관계된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도 하고, 뭐 국회에 가서 쫓아가서 입법 해달라고도 하고, 뭐 정부종합청사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해결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은 법의 제도 안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그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남북관계발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이제 뭐 수천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남북관계발전법 2005년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 법이 아까 이제 조문을 제가 몇 개 뭐 남북관계는 이래야 된다, 뭐 정파적 관계 없이 뭘 해야 된다, 뭐 인도적 중요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거기에 또 보면 남북 합의서를 체결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이 공표를 하고, 또 이 재정의 부담,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얻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일부 제한을 하거나 무효화시킬 때는 다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쳤더라면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데 관해서 많은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2013년에 북한의 근로자 철수로 중단돼서 2013년에 다시 또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런 과정을 거쳤더라면 작년에 그런 사태가 있었을 때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냥 중단을 시킬 수 있었느냐, 못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근데 국회의 동의를 거친다는 것은 이제 여론의 공론화를 하고 국민적 의견을 모으고 하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건 우리한테도 중요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 간에 남북 간에 만든 합의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거나 변경을 해달라고 할 때, 자, 우리 남한에는 이런 법이 있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 근데 너희 주장은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그 수준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국회의 동의나 국민의 여론의 합의 때문에 북한의 요구를 잠재우거나 아니면 순화시키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남한에도 마찬가지고 북한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민주주의적 원리에 따라서 소통을 하고 공감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되새겨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정부와 민간의 역할, 또 그리고 정부와 이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북한 관련해서 뭐 사업을 승인을 하거나 방북을 승인을 하거나 뭐 사업을 뭘 할 거냐 말 거냐 하는데, 그 정부하고 개별 단체가 맞붙는 것보다 중간에 뭘 하나씩 들어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화협 이러면 이제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민화협이 중심 단체가 돼서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민화협에서 중간에 정리를 해서 정부에 의견을 신청을 전달하고, 정부는 또 거기를 통해서 오는 것들을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협에 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지원센터 협회 뭐 이런 데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저작권 관련해서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뭐 경문협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에서 하고, 그런 것이 하면 어떤가.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완충 기관이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저작권 관련 분쟁이 많이 있었어요. 이 남북 간에도 분쟁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저작권 관련해서 이제 북한의 저작물을 남한에서 활용하는 것 관련해서 뭐 동의보감 번역본이라든지 뭐 소설 방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을 가져왔는데, 서로 북한에서 자기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저작권을 받아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남한에서 충돌을 했을 때, 이걸 이제 누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북한에 물어봐야 되는데 공식 루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사법공조라는 굉장히 복잡한 영역이에요. 그거는 주권 국가 간의 사법권을 서로 공조하는 복잡한 열차인데, 그걸 남북 사이에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국교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뭐 사법공조를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데, 경문협이라는 단체가 북한의 저작권위원회라는 관계에서 둘 사이에서 그런 역할을 해준 겁니다. 우리나라 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 남한의 경문협이라는 단체에 소설 동의보감에 저작권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그 경문협이 북한의 저작권위원회에 묻고, 저작권위원회가 내부에서 조사를 해서 누굽니다라고 보내주고, 그 법원에서 그걸 받아서 이게 공식적인 이런 절차를 거쳐간 회신이니까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판결을 해서 분쟁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정부가 이렇게 맞닥뜨리지 않고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 이 좀 경험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단체를 두는, 그 단체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도 좀 모색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